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그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이 부진해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신흥시장국에서는 국가별로 성장세가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우려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가 주요국 경제 지표의 호전 등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글로벌 주가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락하였다가 8월 말경 이후 반등하였습니다. 주요국의 국채 금리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신흥시장국의 경우 국가별 기초경제 여건에 따라 금리 상승폭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미국 경제의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나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규모 및 주요국 재정 건전화 추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 불안 그리고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과 소비가 개선되는 등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수출은 8월 중 반도체 및 무선통신기기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자동차 및 선박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하였습니다. 일 평균 수출액도 1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17억 9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습니다. 내수는 7월 중에 소매 판매가 자동차 및 하절기 상품의 호주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건설 투자도 SOC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는 항공기 도입 축소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GDP 갭은 상당 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중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의 오름폭이 이상 고온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공업 제품 가격의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데 주로 기인하여 전월의 1.4%보다 소폭 낮은 1.3%를 기록하였습니다. 농산물 및 석유를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5%에서 1.3%로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정책 등에 의한 하락 효과, 국제 곡물 가격 하향 안정세 등으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월 중의 주택매매 가격은 수도권에서 하락세를 이어갔고 지방에서는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전세 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지방에서도 전월 수준의 오름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고용 사정을 보면 8월 중의 취업자 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규모가 전월의 36만 7천 명에서 43만 2천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 외환시장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였으며 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고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파이낸스의 안재성 기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김충수 총재님이 올해 하반기에 3.7%, 내년에 4.0%에 대해 성장할 거다 전망을 하셨는데요. 현재 올해 이제 3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특히 은행이나 증권가 좀 들어보니까 좀 의문을 표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 점에서 이제 총재님의 의견하고 총재님이 시장보다 더 밝게 경제를 보시는 근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오늘 아침에 미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시리아 리스크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국제유가가 급등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크게 이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째가 성장 전망에 대해서 과거라는 게 두 달 전이죠. 저희가 발표한 내용에 무슨 변화가 있는가라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예를 드시는데 시장은 매우 다양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이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시장의 일부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어떤 근거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는 지난번에 전망했던 그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 4분기에 그 당시에 저희가 성장을 1.1%라고 속보치를 얘기했습니다만, 잠정치도 역시 1.1%가 나왔고, 그 내용을 본다 그러면 속보치에서 얘기할 당시에 1.1%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견실한 쪽으로 되는 1.1%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거에서 벗어나지 않게 경로를 추적해서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왜 이렇게 성장세에 대해서 이견이 있냐 그런다면, 우리는 지금 성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상황을 본다 그러면 선진국은 크게 나눠서, 예전에는 이제 선진국과 신흥 경제권의 경제 상황을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만, 지금 선진 경제권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영국, 이태리,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아직은 그 위기 이전의 경제력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GDP가 그 당시보다 적어도 한 3에서 5% 또는 한 7% 정도까지 그 수준이 낮은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위기 이전에 GDP 수준을 회복을 했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이나 또 독일은 위기 이전의 수준보다는 GDP 수준이 한 3에서 5% 정도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수출을 볼 때 과거에 비해서 그 여건이 결코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혹시 성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판단해 본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수준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수출이 이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우리 상황에서 아마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성장 기여도의 반 이상이 아마 수출이 기여하고 있을 겁니다. 또 나머지 반은 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반이라고 하는 것이 내수인데, 아마 어떤 분은 또 내수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내수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선 소비와 그다음에 투자를 이제 주택 투자와 또 설비 투자 이런 형태로 나눌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정부의 이제 재정의 역할, 이렇게 부분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밖을 보지 않고 국내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수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 내수라는 것도 저희가 전망할 당시에 하반기에 한 3.7% 성장을 해서 올해 2.8% 성장한다 그랬고 또 내년에 4% 성장한다고 할 때 그러한 지금 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변수들을 다 고려를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이 내수에 관한 주택 또 설비 투자가 최근에 뭐 6, 7월 사이에서 늘었다 다시 줄었다 하는 그런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수준 자체들도 저희가 예상한 거에서는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뭐 정부의 재정도 당초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은행의 전망은 내달에 저희가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현재의 저희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가에 관한 것인데 뭐 유가가 불안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유가 불안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했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석유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도 지금 최근에 유가를 올리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바이유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국제 시장에서는 이제 브렌트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오늘 이 순간에 지금 브렌트유가 114달러 될 것이고 아마 두바이유가 108달러 정도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때는 118달러 정도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었고 그렇게 올라가다 다시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석유 재고는 저희가 4월 달에 비해서 상당히 좀 줄어드는 4월 달에 배럴로 보면 한 3억 9,500만 배럴 정도를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은 아마 한 3억 6천만 정도 배럴로 좀 줄었다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유가를 상승시키는 큰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주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그 요인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아마 그런 아침에 아까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을 뭐 제가 여기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9월 달에 들어서 국제 에너지 기구든지 이런 데에서 유가를 전망한 것을 보더라도 이제 최근의 겁니다만 올해의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8달러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준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 지금 114 원래 오늘 했으니까 그것보다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국제 기구에서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거하고는 크게 차이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7월 달에 전망할 때 그 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유가를 올려서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로이터 통신의 김세미 기자인데요. 그 미국 연준이 이제 빠르면 다음 주부터 QE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라고 지금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테이퍼링의 이제 타이밍이나 규모가 어떻게 될지 총재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막상 테이퍼링 시작하고 나서 이제 환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지출 감소로 4분기 성장이 급속히 둔화될 걸로 시장이나 연구원들이 많이 보는데 총재님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금리나 이런 걸 물어보더라도 답하기 어려운데 미국의 연준에서 의사결정을 물어보니까 제가 답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제가 오래전부터 이 양적 완화 축소는 시간 문제이고 갈 것이라는 걸 뭐 주장을 해왔었고 또 그렇게 제가 판단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을 갈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저보고 지금 규모를 예상하라든지 또 그거에 따르는 우리 원화에 대한 효과를 얘기하라면 뭐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국제금융기관에서 지금 대충 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소위 말해서 대중소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그것이 어느 것이 더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고 단지 아마 그것은 판단할 때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또 그거에 따라서 항상 시장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연준에 있는 그런 의사결정하는 분들은 그것을 고려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규모를 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 아마 질문하신 이유는 최근에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다른 원화 화폐에 비해서 절상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각에서 다른 나라는 또 절하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절상이 되었었고요. 물론 최근에 또 하루 이틀 본다 그러면 우리보다는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훨씬 절상폭이 컸다 하는 것들도 잘 아실 것이고 우리가 올해 1월부터 판단해 본다 그러면 우리 원화도 달러에 비해서 지금 절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마이너스 폭이 아마 다른 나라보다는 적을 겁니다. 지금 중국만이 유일하게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보더라도 소위 달러에 비해서 절상이 된 상황이고 나머지 나라는 절한데 단지 우리는 그 절하폭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이고 그것을 8월 1일이나 뭐 지난 한 달이나 한 달 반 사이에 본다 그러면 우리의 절상폭이 비교적 큰 그런 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이제 뒤집어서 본다 그러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양적 완화의 축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의 시장이 비교적 그 펀더멘털이 건전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당국으로서 그것이 뭐 항상 그렇게 될 것이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경우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경계심을 낮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저희가 매우 세심하게 그 변화 추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로서는 아마 그것은 우리가 좀 비교적 건전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매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보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 잘 아시다시피 재정 지출이 감소를 해가지고 4분기에 성장이 급락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년 지금 저희가 항상 상반기에 지출을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 현재의 액수보다는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이제 큰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추세는 거의 같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마 세수가 잘 거치지 않는다는 그런 일부의 보도가 있었지만 또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예상하던 대로 세수가 거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하반기에도 당초의 계획대로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만 갖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봤을 때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재정지출 감소에 의해서 GDP 성장이 4분기에 급속하게 하락한다든지 하는 것을 예상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십시오. 네, 저 블룸버그 통신의 서은경 기자입니다. 테이퍼링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그게 관련해서 자본 유출이 규제 강화가 혹시 필요하진 않을지 G20에서 그 Sound Macroprudential Measures라는 단어가 그 커뮤니케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 쪽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본 유출이라고 그랬나요? 자본 유출입 규제 Macroprudential Measures. 자본 유출입 규제. 유출입 규제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본 이외에 2개 정도의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그 통화 수합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원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한국은행에서 좀 그 인도네시아 측의 어떤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러고 있다면 고려를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신흥국 다른 국가들에서는 지금 꾸준히 또 꽤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국은행의 그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자본 유출입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냐.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매우 작았고, 그 자체가 뭐 가장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것이 우리가 18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나라이고, 사실은 웬만한 주의국에서 다 이렇게 한 중요한 나라 한 20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일관되게 이렇게 흑자를 나타낸 그런 나라는 지금 우리 주위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이나 이런 것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소위 그런 형태로 소위 저평가되어 있냐, 그것은 또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시장의 여러 가지 펀더멘털의 건전함과 동시에 그거에 사용하는 그런 환율을 가지고도 큰 괴리가 없이 지금 이렇게 가면서도 흑자를 낸다는 것 자체가 아마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률 자체도 물론 어떻게 본다 그러면 우리의 잠재 성장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2, 4분기에 전분기 대비 1.1%라는 것은 비교적 강한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의 시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본 유출입에 관해서 뭐 3종 세트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거시건전성 규제를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들도 또 하나의 한국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과거에 이런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을 많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다 이것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야말로 충분한 대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감시와 또 그것의 추세를 파악해 가면서 적절히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제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까지는 현재로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본 이외에 인도네시아가 2개의 중앙은행에 대해서 통화 수합을 한다. 저는 뭐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아마 그런 보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상당히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중앙은행 간의 MOU를 맺는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자 해서 시작을 한 거 있었고요. 오랫동안 사실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두 나라 간의 경제 교류가 매우 활발하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간에도 서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저도 그런 면에서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단지 구체적으로 통화 수합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청한 적이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흥국 만일에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때 가서 제가 저 판단해보고, 지금 사전적으로 뭐 어떻게 할 거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물론 각 나라마다 지금 특히 뭐 최근에 금리가 인상된 나라들은 자본이 아주 급격하게 유출되는 그런 위협에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었고, 그것도 뭐 매우 급격하게 또 자주 올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미 주지하고 계실 겁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경제 상황에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신흥국에서 움직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같이 뭐 움직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의 소위 자본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대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신문 전범주 기자입니다.
그 총액 한도 대출, 기술형 창업 지원 총액 한도 대출에서 총장님께서 이제 신용 대책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생각만큼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랑 개선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계속 나온 질문인데 지금 저번에 7월 전망 보면은 각 분기별로 보면 3분기가 전기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걸로 전망을 하셨는데요. 2분기가 1.1% 높은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3분기는 그럼 이보다 더 높은 1% 이상의 성장이 나온다고 보시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먼 사태 이제 5년을 맞았는데요. 이 리먼 사태 5년 맞으면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교훈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가지. 첫 번째 이제 신용 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기술형 창업 지원 제도를 총액 대출의 하나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4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6, 7, 8월에 이제 6월 달에는 첫 달에 시작한 겁니다. 6월부터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당초에 6, 7, 8월에 은행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다 하고 대출을 낸 것이 총계가 아마 한 2조 5천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6월 달은 물 첫 달이니까 한 265억 원 정도의 대출밖에 일어나지 않았었고요. 7월 달에는 792억 원, 그다음에 8월 달에는 1,785억 원. 이것이 지금 8월 말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또 은행에서 시도했던 거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잘 미치지 못하는 그 수준이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 그러면 어떠한 당초의 계획보다 부진한 것은 사실인데 이 제도 자체를 시작할 때 시작 때부터 그것이 일시에 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기본이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업이라는 것은 담보가 부족했어야 되고 또 대출 실적이 미비하다든지 이런 조건을 갖춘 기업입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중앙은행으로서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싼 이자율의 그 자금이 나간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조금 전에 담보가 부족하고 매출 실적이 나쁘고 한 기업이지만 다시 말해서 신용이 낮은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싼 것을 줬는데 그러나 이것이 소위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서 그야말로 쉬운 자금만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중앙은행이 자금 공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또 기존에 있는 거에서 전원 대출을 다 활용하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저리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거에 따르는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겠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그 기업을 발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규 대출처를 발굴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여신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 또 시간이 걸리고 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다가 요청하게 되는 것이 은행들에서 소위 신제품 NEP라고 합니다만 신제품 인증서를 보유하는 것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안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벤처라는 것도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노비즈든지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줬으면 소위 대상을 확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그런 것을 현업에서 시장에서 다루고 있는 은행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을 지금 조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시작할 때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금 대상을 폭을 확대한과 동시에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중앙은행에서 갖고 있는 기준 또 특히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는 또 같이 적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상만큼 빨리 시작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시도했던 그런 목적대로 앞으로 움직여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3분기가 지난번에 7월 달에 전망할 때 가장 높았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는 2, 4분기가 1.1이 될 것만큼 이렇게 높게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1이 될 거라고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0.8, 1.0, 그다음에 이제 3분기가 한 1.1에서 1.2, 그다음에 4분기가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맞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 4분기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똑같다고 한다 그런다면 아마 3분기가 2, 4분기보다 좀 성장률 자체로서는 뭐 조금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그것은 내달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보고해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달 후 거를 미리 예단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한 달만 기다리시면 그때 가서 저희가 적절하게 보고를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 리만이 5년 되는데, 리만이 5년 전에 그야말로 추석 당시 그 당시에 이제 벌어졌으니까 정확히 5년이 된 겁니다. 무슨 교훈을 얻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리만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당연히 이제 그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금융 규제를 국제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바젤 3라는 것도 있고, 또 미국 자체로서는 이제 다드 프랭크 액트라는 것도 있고, 또 유럽으로서는 뭐 리카는 액트, 법안이라는 것도 있고, 또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또 자기들도 법안을 만들고, 이런 소위 말해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었고, 또 한편에서는 은행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위 그림자 금융이라고 합니다만 이 섀도우 뱅킹에 대해서도 거의 유사한 그런 규제를 하도록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위기를 그야말로 방지할 만큼 충분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미래이기 때문에 뭐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 매우 큰 노력을 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12월 달부터 바젤 3를 도입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만,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이 느껴졌던 미국도 내년 1월부터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이런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만 사태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금융위기의 하나의 심볼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 그러면 모든 그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이 경제활동이 서로 상호 우전적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소위 대마불사라든지 또 이 국경 간의 크로스 보더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만, 국경 간에 서로 거래할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금융안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보도에서 크게 나누면 한 10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지금 그 금융 규제 안들을 더 만들고 있고, 하여튼 이 모든 규제안이 2019년 아마 1월 1일부터는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젤 3가 완전히 다 끝나서 모든 것이 지금은 일단은 자본에 대한 규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다들 동일해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12월 뭐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 시행이 되고, 그러나 앞으로는 유동성에 대한 단기 유동성에 관한 LCR이라는 것도 있고, 또 장기적인 유동성에 관한 NSFR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그러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수단들이 나와야 될 텐데요. 그런 것을 다 하게 되면 이제 그 2019년 1월 1일부로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된 그러한 규제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한다면 이런 규제안이 과거와는 달리 이제 위기를 상당히 제어하는 그것이 이제 파생 상품이 되었던 또 은행 상품이 되었던 간에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교훈이고요. 단지 이제 또 우리가 어려운 것은 이게 사실 월스트리트에서 나왔을 때는 이 금융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금융 규제안만 됐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유럽으로 가면서 이것이 국가의 채무 부담, 재정의 위기로 또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재정의 위기로 전이가 되면서 또 지금 유로존에서는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이 생겼느냐? 과거에 유로라는 그런 화폐를 만들었던 당시에 생각했던 그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었고, 그러니까 유로존에서는 이제 뱅킹 유니언이라는 것도 다시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 방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하나의 이제 후유증이 이러한 QE라는 것이 나와서 경제가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수단보다는 비정통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신흥 경제권의 마지막이죠. 지금 이 모든 위기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마지막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파급 효과라는 것이,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이제 자본 유출입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요거마저 이제 우리가 잘 적응한다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위기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는 누구든지 어려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게 되고, 또 그 어려운 점이라는 것이 과거에 생각하지 못한 자그마한 것이 굉장히 증폭이 되어서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책 당국자들이 신경을 굉장히 날카롭게 세워서 봤다는 건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또 경제가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어느 정도의 정상화 과정, 지금 이것이 전부 다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만, 미국이 이번에 이제 시도를 할 거라고 하는 것이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그러나 이게 출구 전략까지 가려고 그러면 아마 한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정상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양적 완화가 축소가 되고 이 금리가 정상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양적 완화, 소위 비전통적인 수단을 채택한 나라들이라는 것이 전부 다 소위 리저브 커런시를, 국제 결제 통화를 가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미국하고 나머지 나라들이 다른 형태로 가고 있기, 처음에는 다 같이 가다가 이제 미국은 거기서 빨리 졸업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졸업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과연 언제 어떻게 그것을 좇아서 결국에는 다 전체 세계 경제가 정상화가 될지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인데, 아마 그것이 앞으로 뭐 1년, 2년, 3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금융 규제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만들어서 다시 똑같은 이러한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과거에는 국제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글로벌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또 특정한 경제권이 아니라 전체가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큰 하나의 발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부수로 나타난 이제 재정 위기, 또 이거에 대한 소위 파급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자본의 유출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그 이해와 또 거기에 관련되는 규제나 정책들이 잘 제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남현입니다.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통화정책 방향 문구 맨 마지막에 있는 종합 판단을 보면, 그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 요인이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 효과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좀 돼 있는데요. 이게 지난달하고 문구 변화상을 보니까 해외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깊이 유의한다라는 걸로 좀 강조가 돼 있는 반면에, 그 대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인하나 추경과 관련돼서는 지난달에 면밀하게 점검해서 그냥 그 효과를 점검하면서 좀 완화가 된 느낌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다는 걸 본다면,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우리 경제는 지금 견조하게, 우리 경제만 보면 물론 뭐 향후 불확실성이 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가 좀 견조하게 성장해 나간 건, 성장 내지는 회복한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판단이 좀 맞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지금 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교훈 얘기하시면서 출구 전략이 한 1년 반 정도 걸릴 것이다 뭐 얘기도 하셨고, 말미에는
모든 경제가 다 회복될지 한 2, 3년 걸릴지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우리도 보면 그런 정상화 차원에서 본다면 국내 상황만으로 보면 이미 금리 상승 쪽으로 그 방향을 틀었으나 해외의 이런 요인들이 가장 큰 그 금리 인상의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건지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첫 번째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아니고 맞냐고 물어보셨는데 맞냐 틀리냐 문제보다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마지막 문장에서 그걸 바꾼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소위 양적 완화 축소를 뭐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관심이었다고 한다 그런다면 뭐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과연 연말 전에 할 건가 안 할 건가 하는 거였습니다만 지금은 그거에 더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냐 하는 것까지 한 발 더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그 영향에 대해서 매우 깊이 보겠다 해서 그 깊이 유의하고란 말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효과를 지난번에는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었는데 면밀하게가 빠졌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면밀하게 안 보는 거 아니냐 그런 것보다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는 저희가 취했기 때문에 이미 두 번 취했으니까 그 시간이 흘렀으니까 전에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금리 금리 인하 같은 것은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초기에는 매우 잘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나름대로 그걸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건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 그런 의미에서 뭐 면밀하게 빼더라도 저희가 점검한다는 것 자체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지금 해외의 요인이 더 구체화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깊이라는 말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구 전략하고 제가 아까 이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양적 완화 축소라는 것을 그냥 출구라고 표현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둘을 구별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시간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더라도 몇 가지의 기준, 뭐 실업률이 7%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율이 2%를 지금 타겟 삼고 있습니다만 2.5% 이상을 넘지 않는다든지, 또 미국에서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이제 조건하고는 스레시홀드라고 봐야겠죠. 그것을 기준하되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자기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 데이터를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QE라는 거, 아까 뭐 테이퍼링이라는 영어를 어느 분이 썼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얘기하면 QE 테이퍼링이라는 양적 완화 축소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아마 이것이 끝날 때는 뭐 실업률이 한 7%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상반기나 뭐 거기서 전후해서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XC라고 출구라고 하는 것은 금리를 얘기한다면 다 2016년에 가서 이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그 앞으로 한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아주 급속도로 회복된다든지 또 예상치 못하는 아까 얘기한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또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지 않는다라면 아마 16년쯤 가면 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작을 해서 미국은 가되 아까 제가 나머지 나라들라는 것은 유로존을 크게 얘기할 수 있겠고 영국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일본을 얘기할 수 있겠고 이런 나라들 얘기합니다만 그 나라들은 아무래도 미국보다 늦게 시작할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이 시작한 이후에 한참 후에 시작할 거기 때문에 제가 2, 3년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이라는 것은 일단 시장이,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정책 금리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은 정책 금리에 무관하게도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시장을 보면 뭐 주식이나 채권을 보더라도 이미 시장의 그 금리라는 것은 또 나름대로 영향을 받아서 가고 있고 이거하고 이제 정책 금리 간의 조화를 잘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총장님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아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내주일에 17, 18일 날 열리는 FOMC 회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초미의 관심을 또 갖고 있고 또 실제로 국제 시장이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보시면서 아까 제가 표현을 뭐 시장이 항상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했습니다만 예민하다는 표현은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크다 그런 얘기겠죠. 미국의 특히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의 정책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보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하여튼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말씀 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